아이고.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는 거죠 지금 소리가? 예, 배상훈 정종건의 막장 토론의 정종건입니다. 예, 배상훈입니다. 예, 잘 안 들리면은 얘기할 거예요. 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알로에님, 퐁당님, 크레용님, 은홍님, 수진님, 포청천님, 현홍님, 뭐 라벤더님, CSI님, 누구야 또 쭉 푸뱅크님, 스르르님. 올려드릴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또 내려오면 문주님, 아까도 한다나님 오셨었고 직감님 예. 잘 들린다잖아요. 예. 로라님, 예, 예, 등등등. 예. 지혜님, 예, 효신님, 예. 아까 우리 그 몇 분들은 벌써 이 비가 오냐 안 오냐 지금 가을인데 가을 비가 너무 가을 장마라고 하잖아요. 가을 장마가 너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오는 것 같고 이것도 뭐 기상 변화, 기상 이후 이상 기후의 뭐 하나의 정상이죠. 지금. 그렇죠. 이제 저기 기압골이 늦게 도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10월 달에 이렇게 반팔을 입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모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모기가 아주 더울 때는 활동을 못 하고 아주 추울 때 활동 못 하고 지금 이 서늘하니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길어봤자 9월 정도에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렇죠. 지금은 다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애들이 여전히 쌩쌩하더라고. 음. 제 와이프는 그게 잘 잡아요 모기를. 난 못 잡아. 근데 나한테만 와. 능력이다. 나한테만 와 근데. 모기 잡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메리님, 예. 한다나님, 로자님, 예. 그리고 넘버2님, 왜 데보라님. 로자님은 항상 나보고 미스터 정이래. 친구인가 보네 뭐. 예, 예. 그리고 엘리사님, 오연아님, 예. 새싹님 예. 다 오셨습니다. 이게 날씨가 지금 이게 날씨를 보면서 그 뭐 이렇게 지구 온난화라거나 이상 기후를 사람들이 그때 순간적으로는 체감을 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기후 변화라거나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지식인들이나 아는 식자들이 뜨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지. 그렇죠. 느끼는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돼서 이제는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절실함이 아직 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여전히 뭐 탄소 중립 얘기하고 그 뭐 탄소 배출 자체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위적으로는 그러는데 이게 진짜 어떤 뭐라 하죠? 뭐 차기 정부의 어떤 정책에서 어느 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절실함은 아직은 간격이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에서 탄소 중립위원회가 예. 뭐 40% 감축안을 내놨다 그러는데 실제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국에 요구하는 거 그거보다 예. 2배 이상.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70% 이상을 원하는 건데 예. 너무 늦다.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은데 거기에 비한 책임을 못 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어떤 것은 국민들이나 세계인들이 받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참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의 2차 산업 관련된 이런 탄소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로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야 막론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미래, 인류적인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대통령은 뭐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게 관료사회라든가 기업판에 내려갈 때 그냥 다 무시되고 팽개쳐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 우리들도 지금 그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거죠. 거니까. 지금도 늦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진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진보라고. 그렇게 되니까. 아니 정치인이면 모든 국민들이 다 얘기할 때 아 그런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국민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을 한 발 정도 앞서면서 그렇죠. 고민하고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얘기하는데도 그런가?
당연히 또 반대 얘기 나오지. 산업계나 기업가들은 그 얘기 나오면 부담스러워지니까 반대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맹탕이 것 같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기한테 느끼고 지금 모기장을 설치하고 지금. 그러니까 제일 걱정은 그런 거죠. 지금 차기 정부 이제 차기 대선에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과단성 있게 그리고 좀 정교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책적 토론을 통해서 하는 그런 거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나갑시다 다음에는. 그렇죠. 차기 대선은. 예. 우리 자, 뭐 딱. 나가세요. 제가 좀 됐고 백업해 드릴 테니까. 아까 우리 세상님이 보니까 뭐 안동 잘 다녀오셨어요 물어보는데 어제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안동에 일사라 생방회로 갔었고요. 뭐 허한나님, 이은영님, 김 PD랑 같이 갔고. 그럴 때 나 좀 부르면 안 돼? 같이 가자고. 근데 뭐 제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갈게. 좀 말 좀 해.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안동시에 주관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동 정신문화연구원인가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공간과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했고 사실 저나 이제 개그먼들이나 이렇게 관객을 상대로 한 공연이나 강연은 1년 넘게 못했다가 지금 거의 처음 한 겁니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방역 수칙을 다 지키서 한 건데 그리고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편견일지 모르지만 안동 분들이 사실 그 양반의 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그맨들이나 이런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개그 치고 막 그러 치는데 일단 늦어. 그리고 늦기도 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 너무 당황하는 거야. 개그맨들이.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웃어주기도 했는데 조금 늦더라고 그래갖고 좀 안쓰셨습니다. 제가 지금 안동 전문가야. 어떻게? 안동이 사람들이 잘 의외로 모르는데 그게 무슨 하회마을 얘기하거나 양반 무슨 오래된 이건데 안동이 일제 시대 때 한국의 독립운동 그 중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쟁쟁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된 그렇죠. 데가 네. 안동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생각 뭐 묘소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알고 있죠. 또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죠. 예를 들면 그때 우리 60 독립운동 60 네, 60 만세 운동 네, 알잖아요. 네. 그걸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권오설 선생인데 권오살. 네. 권오설 선생이 그 운동을 주도하다 결국 일제 경찰에 의해서 감옥에서 고문 끝에 옥살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혹하냐면 이 고문의 흔적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그게 아마 그 매장을 했는데 그 매장의 그 관이 철제예요. 그러니까 못 열도록 아예 용접을 해버렸구나. 예, 용접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70년 만에 아마 그걸 이제 이게 철제 그거 관을 발견한 것도 있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예. 왜 재조명되지 못하고 예. 가서 보니까 예. 우당 이회영이란 사람이 예. 철도로 그건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가면서 봤는데 예. 우리 독립운동 역사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는 부분은 예. 이 이념에 가려갖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안동하면 여전히 그 양반 무슨 뭐 이런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이런 하회마을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이 일제하에서의 사회주의 운동, 일제하에서의 독립운동의 그 수많은 선열들 이걸 기억하기 위한 답사 같은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예. 안동에 이제 뭐 안동 한우, 뭐 안동 민속촌 이런 거는 있는데 제대로 된 역사적 재조명은 없는 것 같아요. 역사가 너무 형이화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작년에 한 몇 년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어떤 그 종갓집 주변에 그 작은 어떤 그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보면 이 집안에서 배출한 한 독립운동가들 여기는 뭐 사회주의 운동가도 있고 약간 무슨 또 민족주의 운동 다 있는데 이 명패가 쭉 있는데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한 7, 80명의 명패가 쫙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하여튼 뭐. 예, 어쨌든 뭐 안동이라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지역의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고 형이화되기보다는 풍부한 예. 살아 숨쉬는 걸로 재조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다음에 이런 거 갈 때 나한테 연락한다. 네, 그렇죠. 근데 좀 뭐라고 하나 약간
그 뭐죠? 안동 한우는 조금 비쌌어. 그러니까 오기 전에 먹었는데. 돼지고기. 근데 거긴 안동 갔어요. 안동 한우를 먹어야지. 예, 어쨌든 자 뭐 다른 분 또 들어오신 분 있나요? 뭐 새로 들어오신 분은 김화현님 예. 들어오셨고, 예. 어쨌든 예. 카프카님 오셨고요. 야, 근데 오늘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새는 너무 축축하고 이게 어두운 소식만 있어가지고 좀 뭐 좋은 이야기, 미담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걸 미담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죠. 네. 고 변희수 하사 이게 성전환 수술을 한 인데 이것을 이제 보면 뭐 여성으로 볼 거냐 남성으로 볼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군대에서 육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한 것이 그렇죠. 결국 위법한 처분이다. 복직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미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 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같은 사람은 육군에서 항소하면 안 된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근데 육군에서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굳이 이렇게 물리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라든가 여러 이 젠더 문제 젠더와 관련된 그 군인들이 많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군대가 너무 정근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변희수 하사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변희수 하사만 그런가 지금 또 우리 공군 여사, 공군 부사관, 사실 그 사건도 뭐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걔네들은 절대 그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뭐 그런 애들, 그러니까 법무관들 애들 절대 손 못 댄다. 왜냐하면 사실은 손 안 된다. 못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하든 왜냐하면 걔네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건 자체의 성추행 사건 자체는 그 장하사라는 애는 장중사라는 애는 지금 15년 구형이 됐지만은 그걸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걸 했던 그 시스템 자체는 아무도 손을 못 대고 그냥 또 가는 거죠. 사실은 이 사건 자체도 해결이 중요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만든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전혀 손 못 대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유지되는 걸로 미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딱 저는 요새 그 군대에 대해서 벌어지는 각종 이런 뭐 성폭력 문제라거나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적 행태를 보게 되면 이게 군대에서의 그 별들이 꼭 재벌들의 그잖아요. 그 재벌 일가들의 행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군대가 직군 줄 알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대충 그 밑에 그 관리직 수준에서 자르고 이렇게 별들은 못 건드리게 하고 그렇죠. 하는 행태가 꼭 재벌하고 뭐 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걔네들 중에 성우회라는 애 있죠. 퇴직 장성들의 모임이죠.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성우회를 손을 못 대고 있죠. 과거에 뭐 하나회 같은 정치 군인들의 집단에 놨지만 성우회 손을 못 보게 되면은 아마 군대 개혁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군과 연관된 막대한 이권 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방위 산업 부분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6위, 5위 정도의 지금 일본을 능가하는 군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줄줄줄 새는 방위비라든가 아니면 방위 전력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전력 현대화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군 현대화 사업들의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적인 이게 별들은 마치 자신들이 특권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월남전 때 그 파병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별들의 그 묘지가 아니라 나는 일반 사병들과 함께 묻히겠다라고 했던 말. 최명신 개인에 대한 평가하는 별개로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기가 하늘의 별 보기 그 별 말고 하늘의 별 보기처럼 어렵다 이거죠. 미군 장성애들은요 공수부대 같은 데면 같이 점프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같이 훈련 받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걔네들 해야 되는데 우리 장성애들은 훈련 안 받아요.
체력 훈련도 최근에서야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휘라는 게 장군기판이나 말처럼 이렇게 이것만 할 생각하고 실제로 병사들이랑 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특권 오신 게 똘똘 뭉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 소개를 한 사람 드릴 분이 있는데 이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영국은 하원 상원이 따로 있잖아요. 상원은 귀족들이 하는 그렇죠. 거거든. 약간 뭐 귀족의 영빨이나 권력빨은 떨어지지만 영국이 귀족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상원으로 가. 자기를 받은 기사들. 그 토니 벤이라고 하는 영국 노동당 출신의 의원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하원 의원을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귀족 자귀를 이어야 될 자기 형이 또 2차 대전 때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참전했다가.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승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원이 아니라 상원 의원이 돼야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세습이네. 세습직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상원 싫다. 나는 귀족 안 한다. 나는 귀족 자격을 포기하고 상원 즉 평민들의 대표자로서 하원 평민들의 대표자로서 하원 의원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소송 같아. 소송을 하면서까지 귀족 그 자기를 포기하고 하원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힘든 경우죠. 그렇죠.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 있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받는 세비의 값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마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변희수하사 강제전역 위법 판결은 그냥 팩트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한국이 대단히 안전한 사회 중에 세계 탑 랭킹에 들어간다. 그렇죠. 뭐로부터 안전? 총기 문화. 총기 문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총기 사고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총기 문제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꼽히는 것 중에 유럽이 아니야.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거든요. 그렇죠. 총기 관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철저하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뭐 미국은 총기뿐만 아니라 거기 뭐 마피아들이나 이런 갱단 있잖아요. 일본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야쿠자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래저래 한 약간의 그 조직 폭력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관리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사회래. 버트 그러나 그 외의 문제에서 한국은 어떤 사회인가? 성폭력으로 사망하고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노인 뭐 빈곤율로 자살하고 자살률 1위이고 또 제일 세계 랭킹 1위가 뭡니까? 산재. 노동하다가 죽는 거야. 그렇죠. 총기로부터는 안전한 사회야. 근데 노동재해, 산업재해라는 말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한 말이고 그렇죠. 노동재해죠. 노동하다가 재해를 당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또 세계에서 탑인 나라예요. 그렇죠. 가장 안전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과연 한국이 경제대국 10위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삶,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세계 10위권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18살에 특성화고 고3 학생이 실습생으로 나갔다가 그 요트 이런 데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죠 알바 같은 실습을 하다가 그 원래 계약에도 없는 잠수 일을 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됐던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학생은 레저 관광 전공이고 그걸 하려면 이제 그 요트 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크루즈 같은 안에서의 서빙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실습을 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근데 이 학생한테 뭘 시켜야 했냐면은 그 요트 밑바닥에 조개나 따개비 같은 게 붙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거는 전문 잠수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트 밑바닥에 물에 잠겨 있는 걸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 칼로 일일이 따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문 잠수는 잠수 기능사 자격이 있습니다. 잠수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잠수사들은 그 잠수를 하려면 납 덩어리들을 허리에 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몸에 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그 우리 저 해녀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납덩이를. 근데 이거를 조작을 잘 못하면은 그대로 이게 납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그냥 쑥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게 사실 잠수도 무서워했고 잠수라는 게 사실은 제 동생이 그 순환구조대에 있어서 그건 뭐 잘 많이 듣고 저도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사고 난 거 이제 사건 처리할 때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문제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마스크 이 호흡기를 뺀 상태 먼저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두려우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일단 그렇죠. 숨부터 쉬고 싶은 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잠수라는 게 이게 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숨 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걸 막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안 돼요. 잘 익숙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걸 했는데 이거는 안 한 거예요. 납덩어리는 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쑥 빠져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산업재해, 노동재해라는데 정확히 이 학생의 지위가 지금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습생이라고. 실습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면서 실습회로 왔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이거는 산업재해나 노동재해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노동은 해. 그런데 똑같은 노동자인데 얘는 노동자, 얘는 같은 노동을 하지만 실습생, 그러니- 교육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재해로 카운트가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그 더럽고 개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 실습 특성화고에서 그 뭘 하라고 이렇게 내보냈을 때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엉망이어 갖고 그 간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안 하면은 이제 70점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거는 그 학교 측도 그냥 의리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특성화고도 이렇게 노동 현장으로 애들을 취업시키거나 이런 실적들이 대단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너 그 실습생 그 한 몇 명 주세요. 말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보면 이게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고 그런 구조가 되는 적 그러니까 무슨 안전이라든가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아마. 보통 이 노동재해 산업재해가 늘어나는 게 비정규직, 실습생 이런 그러니까 안전 규정을 안 지켜도 노동부 근로감독관 놈들이 그 지금도 개판이지만 그럼 저 손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은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 놈들이 손을 댈 이유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이 억울한 이 죽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8살 애가 살아보고 고3이야 고3. 예, 18년, 19년 살아보고 간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특성화고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식당에 이제 서빙 관련된 걸 하는데 주방에 보조 일하다가 뭐 이제 조리시키다가 기름이 터서 뭐 재해당하고 이런 거 그거 흔한 일입니다. 아니 그것도 똑같은 거야. 요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갔으면 그 노동자가 아니야. 실습생으로 갔으면 그냥 이거는 교육 과정 똑같은 일을 하지만 교육생 실습생이기 때문에 또 노동법의 대상이 또 안 돼요. 그렇죠. 거긴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저기 미용실. 그렇죠. 미용실 거기서 임금도 제대로 안 줘. 그렇죠. 요즘 미용교 많이 나오죠. 예. 미용 관련된 고등학교 실습 거기 갔는데 미용 관련된 그 실습을 한다고 하고 그냥 허드렛 일만 시키고 다치고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싼 값에 그 노동을 쓰려고 하는 악덕. 그거를 노동부나 이런 놈들이 교육부나 이게 또 노동부 관리할지 교육부 관리할지 모르는 얘들도 사실 교육부 소속이지만 노동부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엄격히 따져야 되는데 얘들이 서로 자기 거 아니라고. 우리 그 얘기 똑같이 지난번에 했었잖아.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률 문제를 가지고도 경찰 통계 다르고 교육부 통계 다른 거죠. 다르듯이 이 실습생 이런 문제 생겼으면 이 친구들에 대한 무슨 관리라든가 지원이라는 업무를 어디서 하는 거냐. 교육부가 아니냐 노동부가 아니냐. 제가 서로 미루겠죠. 또 똑같이 미루고 그냥 놔두고 아무런 대책 없이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노동자 똑같이 노동을 하더라도 이게 이미 약간 서열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정규직도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예. 비정규직도 예를 들면 그 회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예.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파견업체, 하청업체라고 하는 또 비정규직. 또 제재하청업체, 비정규직 이렇게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지금 이런 얘기하는 특수하고 실습생, 교육생 이런 이름으로 약간 같은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 그 밑에나 그 언저리에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지, 존재하고. 이주 노동자가 또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농담 삼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저는 방위였습니다. 단기사병. 아니 우리가 무슨 2급 군인이냐 뭐 쟤들 밑에 우리 밑에 누구 이런 식이 되듯이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은 계급이 없습니다. 특정한 어떤 이 신분이 없죠. 신분이 없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신분을 똑같은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무슨 저 이재용하고 무슨 이런 계급도 아니야. 같은 노동을 하는 데에서도 청청 구분을 시키고 있는 이 구조. 이 구조의 가장 그 권리가 보장이 안 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이런 청년, 청소년 노동자들. 그렇죠. 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유엔 규정으로는 이건 아동 노동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노동은 포함해서 아동 노동입니다. 이거는 심각히 비인권적, 반인권적인 형태의 노동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떠들던 그건 이 정부에서 심각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게 아 내가 저 미국처럼 총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낄까?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노동을 할지 모르지만 이건 재해라는 게 뭐 이렇게 언제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불안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총 맞아 죽고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총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사실은 다른 종류의 폭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나오는 소위 말하는 산업재해 노동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김영균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전혀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약간 그 또래보다 조금 많으면 이제 한두 살 많은 20대 거죠. 예. 이제 초반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는 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죠. 그전에 평택 예. 평택 컨테이너 선호, 날개 이선호, 예. 이런 경우도 있고 김선호죠. 죄송합니다. 예. 그런 친구들 그 밑에 또 지금 이제 특수하고 친구들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또 이게 또 성별로도 차별이 되는 것이 예. 이 같은 특성화고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남자애들한테는 관리자의 권한을 주고 여자애들은 또 거기에 보다 더 밑에 이게 계속 세분화시키는 이유는 노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서열화되면 서열화될수록 노동이 통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그냥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만 얘기하는데 지금 이 국감 시기예요. 국정감사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 나온 자료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4년간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뭐냐면 특별 근로감독을 들어가요. 그렇죠. 특별 이 새끼들 너무 자주 발생하고 문제가 커지는데 너 제대로 하고 있니 하면서 특별 근로감독을 들어가는데 84군데에 대해서 보통 건설사가 많죠. 건설사, 포스코, 그렇죠. 현대중공업 이런 데가 있는데 특별 근로감독 84곳을 들어갔는데요. 84곳은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도 29곳, 3분의 1은 또 발생한 거야. 그렇죠. 29곳 중에서 심지어 22곳, 그러니까 84개를 특별 근로감독을 했는데 그래서 빡세게 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 30개가 또 발생해. 그 중에 22개는 뭐냐면 1년도 안 돼서 또 그렇죠. 사망사가 또 발생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니 너거는. 특별 근로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무감사 들어가면 기업이 벌벌 뜬다고 하잖아. 세무감사 한번 쫙 들어오면 그 기업이 파산하든지 숨겨통이 다 드러난다고 하듯이 특별 근로감독과 관련돼서는 노동과 관련돼서는 거의 세무감독 수준에 빡세게 해야 되는데 하면 또 발생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편집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특별 근로감독을 들어가서 빡세게 절대 그러죠. 저는 얘네들이 커피 마시고 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거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근로감독이라고 하고 근로감독관 노동부 감독관과 지방사무소 하는 놈들이 대대적으로 뭐가 언론에다 떠드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저기 사장놈이랑 아니면 관리자 애들이랑 불러갖고 처음에는 뭐 좀 심하게 할 것 같다 하다가 이제 먹고 밤에는 이제 술 먹으러 가고 이게 제가 여러 번 농담하시는 것 같죠?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 얘네들한테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왜냐 뻔합니다. 세상을 너무 우리 세상이 뻔하는 게 사실 근로감독 할 게 없는 게 왜냐하면 이미 그 데이터나 이런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근로감독이라고 하면은 니네들 왜 근로 기준 안 지켰어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로감독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노동부 근로감독관 놈들도 조져야 된다. 이 새끼들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3,000명인가 4,000명 된다고 하는 놈들인데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을 사업주 편만 드는 거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갑질 119나 이런 그 관련된 단체들이 근로감독관 쟤네들 좀 인적으로 좀 쇄신해라.
도대체 얘네들 뭐 아니, 하는 거냐. 근로감독관을 없애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으로 좀 쇄신해야 네.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임명하는 어떤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얘네들의 임명에 있어서의 어떤 그 근로감독관의 총감독을 하는 애를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라 이런 데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뽑게 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게 노동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경찰이라고 하는데 왜 그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느냐. 그리고 얘들은 사실 자격도 없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 많아요. 근로감독 놈들 중에서는. 근데 그거 자체를 수십 년 넘게 저기 문제 제기해서도 하나도 고쳐진 근데 게 없어요. 저는 우리 배 선생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 오해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욕하는 게 국민 뭐라고 하죠? 국민 스포츠잖아. 국회의원 욕하는 게. 근데 국회의원 욕하고 경찰 욕하고 검찰 욕하고 근로감독관을 욕하는 게 당 필요한 일인데 그게 근로감독관 필요 없어. 경찰 필요 없어. 국회의원 필요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직이고 제도를 만들 것이냐.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인적 구성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네. 그 인적 구성이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관련 놈들이 영악한 놈들이 근로감독을 없애자고 하면 그래 없애. 근데 이름을 쏙 바꿔서 똑같은 놈들 똑같이 합니다. 아직 그건 되게 쉬운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는 얘기, 그러니까 인적 구성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되니까 사업주나 이런 애들이 근로감독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커피나 한잔 하다 가세요라고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거고 특별 근로감독관은 특별한 시기에 집중하는 건데 심지어 포스코는 올해 특별 근로감독 기간 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특별 근로감독 종료한 그날 그 다음 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특별 근로감독을 하려면 사업 중지, 올스톱 시킨 상태에서 싹 점검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계속하면서 근로감독이라는 거는 서류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람 죽어가도 근로감독 종료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우리 그 여수 그 특송하고 학생의 그 참변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그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또 우리의 그 애틋함을 표현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고민들로 항상 우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또 그 친구의 그런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제대로 된 추모 아니냐. 그렇죠. 추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예. 예.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시죠. 예. 저는 안 봤는데 요새 무슨 세상은 뭐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나눠진다고 하대. 오징어 게임. 예. 근데 다행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DP 이야기할 때도 DP 얘기할 때 우리 둘 다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안 봤죠. 근데 오징어 게임 봤다며. 예. 근데 왜 이 세상이 난리야?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 얘기한 대로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이 별로 그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재밌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 사실 한국 사람인 배상우는 저 정도의 어떤 그 이 데스게임이 벌어질 정도의 처참한 사회적 현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가 되게 익숙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감흥이 없는데 다른 많은 세계의 사람들은 그런데 감흥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세계화된 형태의 이 양극화 현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이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조정하고 즐기고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화된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루미나티 같은 아니면 뭐 그게 뭐죠? 그 이 속에 존재하는 음모론자들의 일부 얘기 그냥 소설에나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프리메이슨 맞죠? 프리메이슨 같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세상은 진짜 우리가 사는 것과 지배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미국의 배우들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설국열차 같은 건가? 그렇죠. 아니, 나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완전히 처참하게 계급화되고 처절하게
죽음조차도 즐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죽음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현실을 미국의 서양 배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저 끝에 있는 어떤 그 황인종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감대 같은 거 형성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헐리우드에서 만들었으면 진짜 오락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예. 헐리우드 그 수많은 그런 영화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 많죠. 이 새끼들 무슨 범죄자들 게임 시키고 사냥하고 인간 사냥하고 그렇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진짜 저건 오락이고 판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데 헐리우드가 아니라 약간 저기 저 황인종의 나라에서 그렇죠, 예. 똑같은 일을 예. 가지고 있는데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 문제네 예. 이런 공감이 있다. 진짜 그럴 것 같거든. 근데 그것의 지배자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동물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실행하고 죽어나가는 건 다 흔히 말하는 한국 사람이고 그중에 뭐 파키스탄 사람도 있고 뭐 이주민 노동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저같을 수 있어요. 별로. 그래서 한국 이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흥행이 되지 않았대요. 근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흥행이 되니까 거꾸로 한국 사람들은 이 1등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매우 또 현실적인 일이죠. 우리 봉준호 감독의 이번에 아카데미상 받았던 그 영화 이름 기생충. 똑같죠.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뭐 그것도 이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택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지하실에 이걸 유지시켜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그러니까 마찬가지 저도 약간 그런 지금 기생충을 봤으니까 기생충을 보면서 약간 뭐 이렇게 뭔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뛰어난 영화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스토리는 많이 보던 영화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지하방이라거나 이런 방은 저도 살아봤고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저 주거 기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지금 100만 200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한 이 외국에서의 반응들이 저렇게 폭발적인 거 보고 약간 놀랐는데 이것도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허리케인으로 뉴욕에서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45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이전 허리케인 이전까지 뉴욕에 반지하 지하에 사람이 사는 줄 몰랐어요.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허리케인으로 물이 들이차해 갖고 하니까 지하에서 사람이 살았었네. 거기 창고 아니었어? 40명 넘게 죽어서 시체가 나왔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인들도 자기들이 보기 싫어했고 애써 외면했던 현실을 사실은 기생충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그런데 얘기는 못하고 왜냐면 주류 언론들이 전혀 떠들어대지 않는 오징어 게임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기훈 그러니까 주인공인 이정재가 성기훈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실패해갖고 좌절하고 그렇죠. 목숨을 끊거나 또 다른 식으로 어떤 절망하는 표현들 한 사람 많죠. 그러고 장기를 팔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알고 있고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 쓰러져 가는 게 다 알고 있는데도 차마 자기를 얘기하지 못하는 저기 광진구 광장동이라든가요, 일산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과천에 있는 경마장 오늘 같은 날 가보시면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일확천금, 집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의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 직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영업을 했는데 다 망했어. 정부에서 보상도 안 해줘. 어떻게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한 이 시대에 오징어 게임의 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감흥이 없어. 그렇지. 근데 세계적인 OTT 업체에서 동시에 수억 명이 볼 때는 맞지. 저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기생충 지금 오징어 게임 이것에 대한 반응과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훨씬 더 리얼하게 다루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 훨씬 뭐 영화적인 감각은 모르겠는데 훨씬 저한테 필이 왔던 영화가 뭐냐면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 요양보호사의 삶, 그렇죠. 나 다니엘 브레이크, 사회복지제도의 이거 그렇죠.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반응들 잔잔한데 반응 폭발적이지 않아. 근데 뭐 기생충이나 둘 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 계급 사회의 참 비참한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를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죠.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쪽 반응과 이쪽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마도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업체 세계적인 어떤 근데 이 넷플릭스 때문에 내가 못 보는 거 아니야 지금 DP하고 오직 예. 게임을.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어떤 컨텐츠 제공 업체의 막강한 자본력과 관련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영화는 짧은 시간에 널 담아내야 되잖아요. 이건 근데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언택트 시대에 안방에서 저 넷플릭스 이용료만 내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세계화된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구조가 바뀐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 영화는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드라마는 보고 싶은데 넷플릭스 가입 안 하면 못 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DP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야 되나? 자존심상 못 하겠어. 그럼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법적인 해적판을 봐야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였죠. 아주 송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사실 넷플릭스가 한국의 황동혁이란 감독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감독으로서는 그래도 꽤 역량 있는 감독입니다. 그럼 보니까 뭐 제법 많이 만들었더라고. 많이 만드셨죠. 도가니 도가니, 그 유명한 도가니, 그리고 남한산성. 남한산성, 그 뭐 시커먼 애들이 나와서 네. 그림이 약간 흑백풍으로 나왔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당히 뭐라고 미장센이라든가 아니면 미술 같은데 상당히 이 감각적인 사람인 거고 오징어 게임 자체가 색채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술적인 배열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베꼈느니 이런 얘기도 막 나오지만 그거는 뭐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이게 그런 형태처럼 한국의 어떤 역량 있는 콘텐츠 제작자들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자기만의 어떤 일종의 자본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 자본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전에는 뭐 헐리우드의 21세기 뭐 폭스사, 그렇죠. 파라마운트 네. 뭐 이런 거로 이제 세계에 대해서 문화적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넷플릭스 시대인 거죠. 그렇죠. 넷플릭스 시대죠. OTT 시대죠. 왜냐하면 지금은 영화관에 갈 수가 없어요.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가봤자 조금밖에 없고. 그러니까 OTT 시대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은 비교적 상당히 랜선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종류 영화급의 이런 컨텐츠물을 방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같은 세계에서는 그런 게 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문화산업의 이런 향유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걸 넷플릭스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 장악해 버리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컨텐츠가 사실 비극적이게도 처참하고 이런 세계적 현실을 내용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이 언택트 시대에 이런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넷플릭스는 두 가지를 다 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영화를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더라도 이게 배급망이 없으면 외국에 뭐 수출도 하고 배급하고 이런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나가서 한국에서 반응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반응이 좋아. 그럼 거꾸로 이게 한국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거 동시적으로. 근데 대부분 촬영은 다 한국에서 했습니다. 예. 뭐 어디 뭐 저기 뭐 성갑도 어디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이런 데서 한국에서 다 했어요. 촬영을 한국의 감독이 한국의 제작진들이 다 했어요. 넷플릭스는 자본을만 댔고 배급망을 책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어떤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반응 자체가 글로벌하게 실시간으로 온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근데 그 글로벌하고 저기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사실 또 그런 서구의 제국주의 자본들 아닙니까? 이걸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는.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근데 지금 사실은 중국이 엄청나게 큰 시장일 거 아니야. 그게. 근데 걔네들은 정보를 통제하잖아요. 시진핑 단어가 나오면은 검색계를 삭제되는 처럼.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중국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시장. 근데 절대 중국 애들은 용납을 못 하는 상태인데 언젠가는 중국도 중국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이런 이 다국적 광범위한 자본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의 어떤 이런 경험이 중국을 진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넷플릭스 가입해야 되나? 보니까 이게 이미 우리 애들은 자기들끼리 돈 조금씩 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디 같이 자기들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우리 와이프가 둘밖에 없는데 지금 안 해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 1년 2년 전인가 넷플릭스를 한 달 공짜로 보게 해줬어요. 맞아요. 기억하지?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딱 끊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디 공유 아이디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전체 다 없어질 거고 참.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 망사업자들하고의 이제 소송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걔네들이 OTT에서 돈을 벌어 가는데 이 망을 깐 애들 있지 않습니까?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애들은 지들은 돈을 못 버는 거야. 지들은 손을 다 깔았는데 그 이용은 걔네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가게 되면은 이용료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하여튼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기생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보면 가난한 자들, 아까 뭐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송강호 집안의 캐릭터들이 좀 비굴하고 좀 그렇죠. 비겁하잖아요. 근데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에 나오는 그 노동자, 요양보호사, 비정규직들 그리고 나 다니엘 브레이크에 나오는 그 이제 사회복지 혜택에 절망하고 있는 그 노인,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민중들이고 노동자들이고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뭔가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것들은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절망스러운 사회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죠? 절망과 분노와 좌절을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바리케이트는 치고 있겠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성. 그런데 기생충에서 송강호 일가를 보게 되면 나하고 같은 집안 그러니까 계층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찌질하고 너무 비겁하고. 그래서 기생충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가만있어 보면 나의 삶, 우리 민중들의 삶도 그렇게 기생충 존재인가? 이런 약간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거부감이 들죠. 근데 이제 그 거부감이 결국은 그 영화를 성공하게 한 어떤 배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거기에 이게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유명한 배우가 또 나옵니다.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 한국인 당연히 다 한국인입니다. 그래요? 예, 다 한국인이고. 이정재 말고? 예. 뭐 사람들 안 보면 몰라? 이정재 나오고 누구 나오는지 다 알잖아. 여기 누가 찍어 주시겠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배우가 우리나라의 뭐 탑 배우가 나옵니다. 송강호급의 배우가 나옵니다. 그건 뭐 뻔하잖아. 황정민 아니면 저기 더 얘기해봐. 황정민 아니면 또 있잖아. 류 뭐야? 류 이름 뭐야? 류 뭐? 그 베테랑인가 이런데 나왔던 유 7번가 비밀 황정민 류 너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그래서 그런 정도. 그다음 정우성 뭐 이런 급 아닌가? 그 정도급에 있는 남자 배우가 나옵니다. 저기 나오잖아요. 이병헌. 이병헌 말하면 안 돼. 왜? 이병헌 공유 다 얘기 스포일러잖아. 저런 거 가지고 스포일러까지. 근데 저런 배우들이 나와요. 별로 저한테 자극이 안 되네. 자극이 안 돼. 땡기는 맛이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종의 스피노프 시리즈를 예고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유승용. 내가 지금 유승용, 말려고 했던 게 유승용. 유승용이었어. 근데 이제 어쨌든 큰일 났어. 그래서 말하는 다른 이제 범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기밀매 얘기 나오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어떤 세계, 그러니까 세계 밑에 세계가 또 있는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오징어 게임이 존재하는 거죠. 게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이 오징어 게임이 성공하게 된 이유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기를 단순하게 끄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게 꼬아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하나의 순환 구조를 갖기 때문에 꼬아놨기 나보고 때문에. 보라고 지금 자꾸 어쨌든 유혹하는 것 같아. 자, 다음 얘기 하시죠. 하여튼 저 유승용을 참 내가 지금 이게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이건 약간 노화 현상인데요.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얘기 좀 해보시죠. 시사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뭐 대선 이야기니까
대선 이야기인데 뭐 며칠 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차 컷오프를 했잖아요. 2차 네. 컷오프에서 4명이 살아남았잖아요. 저는 원희룡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희룡이 됐네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셋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최재형이 이제 떨어진 거지. 야, 최재형 최재형은 꼴까봐다 떨어진 거고. 근데 어쨌든 4명 뽑히면 최재형이 들어갔지 원희룡이 들어가지 않았지. 그러니까요. 저기 안상수는 그냥 듣보잡이고. 안상수는 뭐. 하태경도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최재형이었는데 최재형이 떨어지고 원희룡이 올라간 거는 이 그 뭐 있잖아요. 고발 사주에 한쪽에서는 저기 화천대유에 이 아사리판에서 그나마 정신줄 잡고 있는 그러나 인기는 별로 없는 그런 사람에서 원희룡이 그래도 이번 판에는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특거리로 된 것 같아. 원희룡이 된 거는. 그래서 이변은 아닌데 이변이 처음에는 이변이었죠. 처음에 이제 초반에서는 당연히 안 될 거라 봤는데 컷오프 직전에 가게 되면 원희룡이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가 약간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원희룡에 대한 호불호와는 무관하게 다 정신줄 놓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그나마 좀 잡고 있는 그 같은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잡고 있는 것 같은 원희룡 지사가 들어간 거는 그나마 약간 뭐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저는 요 컷오프 얘기하면서 상당히 거슬렸던 점이 있었던 거는 소위 말하는 친여 매체들에 있는 그 스피커 애들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매체라 하면 유튜브 뭐 이런 애들, 뭐 김어준 뭐 이런 이동영 뭐 그런 쭉 있는 김용민 이런 뭐 과들 하여튼 뭐 둘둘둘 있는 애들. 네. 왜? 전혀 예측을 못 하더라고요. 원희룡 얘기가 아니라 뭐 사실 뭐 황교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연기를 피우더라고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 태극기 세력 그리고 황교안은 계속 저걸 얘기하잖아요. 부정선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 내부에 아주 그 골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3%는 존재한다. 그 세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연기를 피웠어요. 친여 매체의 네. 소위 말하는 셀럽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구나. 평행 감각이 없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거를 계속 보고 발표한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대단히 좀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달팽이관이 문제가 왜냐하면 있구나. 그러니까 물론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는 건 좋은데 객관적인 어떤 판세를 정확히 얘기를 줘야지만이 그 대중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게 하는데 황교안 얘기가 뜬금없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황교안은 전혀 아니었던 거고 지금 편집장 얘기한 대로 원희룡이나 아니면은 하태경이지. 뭐 이 정도 얘기가 사실은 이걸 했던 사람들은 뭘 판세를 봤던 사람들은 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들의 시각이 뭐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이 판단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황교안 얘기는 너무 왜냐하면 애당초 그 사람들은 지금 조원진이 하는 애국당으로 다 나가지 않았어요. 상당 부분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주 소수일 텐데 예.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일종의 자가 발전이 예. 이런 정치 비평으로 잘못 나오게 되면은 예. 대세를 그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민주당 지지자들 요새는 화두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태극기 부대라는 게 화두였잖아요. 이분들의 뭔가 액션, 발언, 과안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무슨 대표성을 가진 건 아니지만 논란이 됐는데 이게 슬그머니 주변화돼 버리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소위 말하는 대깨문이잖아요. 그렇죠. 대깨문이니까 이분들은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화되거나 여전히 이게 뉴스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렇죠. 바램이 좀 과잉 투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중대한 대선 국면에서 실제 현실을 정확히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죠. 그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망적인 바람이 판세에 투영된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그렇죠. 대세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국민의힘 컷오프의 제일 관심사는 누가 1등했냐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순위는 공개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서로 그 순위 가지고도 싸운다면요.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윤석열, 홍준표 2강에 유승민 1중에
이제 일약으로서 이제 누가 올올 것이냐에서 일약으로 원행이 올라온 건 의미 있는 약간 포인트다. 근데 유승민도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여전히 1중인데 그럼 그 둘에 윤홍중에서 누가 1등했냐 이제 이거 가지고 온갖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그거죠. 어차피 지금은 뭐 당심과 민심의 구분.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홍준표가 민심은 높았고 윤석열이 당심 높았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얘기하대요. 그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 구조가 10% 1차에서는 10% 당원, 90% 여론조사. 이번에는 30% 당원, 70% 여론조사. 최종적으로는 5대 5거든요. 5대 5. 당심이 훨씬 높아지네요. 상식적으로 보기엔 당심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대 5가 최종이야. 근데 지금까지 당심이 과소 반영을 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준표가 무슨 역선택이든지 뭐 이대남이든지 지지에 의해서 여론에서는 쭉 올라오고 있다. 윤석열 제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원 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윤석열 선호가 높다. 이게 일반적이었고 제가 본 찌라시 두 군데에서도 둘 다 그래요. 여전히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윤석열 이미 제꼈어요. 보통 제끼 그게 이제 어떨 때는 10% 차이, 어떨 때는 한 7, 8% 차이. 이게 여기 특이사항은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 쭉 올라오는 힘이 있다. 그런데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앞서는 게 둘 다 앞서긴 앞서요. 근데 이제 그 이 차이가 격차가 하나에서 크게 나고 하나는 작게 나. 그러니까 합쳐지니까 하나는 1위는 윤석열이 되는 윤석열 뭐 한 그다음에 홍준표하고 한 3, 4% 차이. 네. 또 다른 데서는 거꾸로 홍준표 1위, 윤석열 2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심에서 윤석열이 현격히 높으니까 결국은 민심을 제껴서 1위가 했다는 거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당심에서도.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조금 높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의 특징적 징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이게 있고 그건 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뭐. 있는 건데 지금 시기의 관건은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의 역선택이야 여론조사 내에서 일정하게 반영이 될 건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대남들 또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약간 뭐죠 이게 국민의힘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나 이준석으로 아니 제가 그래도 우리들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될 거고 당원에도 있을 거란 거예요. 그렇죠. 이자들이 친홍이거든. 근데 이 친홍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역선택보다 이준석 지지자들 그러니까 당 내외에 포진되는 이자들의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로까지 가느냐가 아마 포인트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맞죠? 어쨌든 20몇만이 새로 가입했다면요. 예. 국민의힘에 못하고 하더라고요. 뭐 26만인가 뭐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다 그 속에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것보다는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들보다는 다른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홍준표가 높게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나오는 건 다른 문제고. 그렇죠. 그건 뭐 다른 거죠.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가 윤석열보다 높게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설명이 좀 복잡해. 근데 적어도 당원들 내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은 거는 뭐냐 하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홍준표로 하기에는 홍준표의 과거가 있고 그렇죠. 지난번 대선 경남도지사 네. 또 홍준표의 캐릭터 이게 중도층을 흡수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깔려 있는 경험치가 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더 좋다가 아니라 윤석열이 대체제.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도구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깔아뭉개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준석 지지하는데 보니까 윤석열 이준석 별로 안 좋아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 아니냐 이게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적신호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제1의 과제는 어쨌든 정권 교체가 아니냐. 누구는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에 이재명이 나오든 이낙연이 나오든 홍길동이 나오든 정권을 교체하는 게 제1의 과제인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제1의 과제가 아니라고 하는 층들이 더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준석을 바라보는 이준석 바라기들
차차기. 발화기들의 어떤 응집력이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적신호. 다른 말로 하면 민주당에서는 청신호겠죠. 그럼 어쨌든 끝까지 혼전이겠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혼전인데 유승민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쭉 올라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저는 그것도 이준석하고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준석하고 연결되는 것. 이준석 어쨌든 이준석은 나는 친 유승민이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뭐 이미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유승민을 바로 내세워서 윤석열 잡기는 힘들거든. 지금 홍준표가 그렇죠. 지금 차도살인지기 같은데,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이 올라오더라도 이번에 제가 볼 때 유승민으로 시간만 조금 있었으면 사실은 홍준표를 유승민이 대체할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죠. 유승민에 대한 국힘 당원들의 어떤 거부감들을 탈색하는 그러니까 과정들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승민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지만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윤과 홍의 싸움인데 변수가 생기고 있다. 변수는 민주당 역선택이 아니라 이준석 지지자들의 동향이다. 그러면 유승민 표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표 방지 심리가 되면 유승민 표가 홍준표로 갈까요? 그건 모르겠 결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어떤 그러니까 최종 여론조사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갈까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지. 유승민을 지지하는 비교적 합리적 보수 성향의 표가 홍준표를 가긴 좀 부담스럽지. 그런데 거꾸로 유승민을 지지한 표 중에 아까 친 이준석과 연결되는 표들은 또 윤석열로 가기도 또 힘든 거지. 그렇죠. 그런 이중적성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야권 지지자들한테 고민이 될 게 윤석열이 지금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좀 시겁한 경우들이 종종 생겨서 그 뭐지 무슨 뭐 도사 얘기도 나오고 뭐 하니까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정치적 이 캐리어와 단련과 경험이 부족했다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의 철학, 그러니까 홍준표는 약간 극우적 노선, 양원제 폐지, 양원제 설치, 국회의원 뭐 3분의 1로 축소 등등 해가지고 그건 정책이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칼라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그런 어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서 칼라가 좀 약해. 이 사람의 칼라는 딱 하나잖아요. 법치와 공정. 문재인. 그러니까 반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이 무너뜨리고 있는 핵심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중심 줄기, 사람으로 치면 척추에 해당하는 게 법치와 공정의 룰이 깨졌다. 그렇죠. 이건 있는데 약간 그것을 포장해 주는 받쳐주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약하고 아까 뭐 손에 왕자나 뭐 또 뭐 이상한 스님 이야기나 이런 것들만 떠오르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렇고 민주당 얘기는 어떨까요? 난 민주당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뭐 아니 경찰이 또 연결된 게 또 하나 있잖아 지금. 뭐지? 그 유동규인가? 그 이재명의 뭐 핸드폰 측근 그 이재명 측근 우리 그 얘기 들었잖아. 뭐 체포하러 갔는데 핸드폰을 바깥으로 던졌다. 이까지는 그게 아마 조선일보의 특종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쫙 퍼졌는데 그래서 그 핸드폰의 운명이 궁금했거든 저도. 그래서 찾았다는 거야 못 찾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는 핸드폰 던진 적 없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라고 자료를 냈어요. 검찰에서. 보도자를 냈는데. 근데 그 다음날인가 그날인가 경찰은 그 떨어뜨리는 핸드폰을 찾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인원 다 동원했어. 우리가 주로 경찰을 조졌잖아. 경찰을 조졌는데 지금 검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저도 거짓말한 거냐. 그러니까 저도 그 유동규가 뭘 던졌다는 등 핸드폰 뭐 얘기할 때 사실 좀 이상했어요. 왜냐? 아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유동규 압수수색 했는데 자기 핸드폰을 그 압수수색 같으니까 그냥 창밖으로 던졌다 그러면 아니 그럼 쫓아내려가서 찾아야지. 근데 그럼 던졌다는 것만 나오고 그다음 그거 어떻게 했냐 못 찾았다. 그럼 뭐 아니 말이 되느냐 무슨 뭐 이게 뭐 바닥 깊이 던진 것도 아니고 창밖으로 던져봤자 이걸로 다 나오는데 그럼 그거를 바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여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그럼 어디가 뽀개졌다는? 아니 뽀개졌어도 중요한 건 칩이지. 칩만 살아 있으면 요즘 디지털폰이 얼마나 잘하는데 그럼 결국은 정황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나도 이상한 받았는데. 데까지 느꼈어. 근데 결국은 이제 경찰은 하루 만에 우리가 찾았는데라고 하니까 찾기 전에 검찰이
아니 창문 닫혀 있었고 던지고 이런 거는 약간 그 경찰 그 언론의 오바다. 오바고 이건 오보다라고 공보까지 공식으로 냈어요 검찰이. 했는데 우리가 찾았는데 그럼 이 검찰의 이 행태를 뭘로 믿냐 이거지. 아 이것들이 그러니까. 별로 수사할 의지가 없구나. 왜 의지가 없냐? 이거는 어쨌든 이 검찰의 지금 지휘라인들의 박범계부터 해가지고 김호수 쭉 나오는 어차피 친정부 성향인 거고 결국 지금 조사하고 있는 유동규는 이재명과 연관된 건데 아 의지가 없는 거구나. 아 이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지. 그러니까 특검 이야기 나오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또 설득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너무 뻔하게 하수 너무 그냥 이렇게 엉망으로 처리라니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죠. 이것도 이제 이거를 경찰 애들은 아유 좋다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찾았는데 그냥 약간 얼마나 그 고소해.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 새끼들 눈치도 없네. 눈치가 없는데 이제 우리 한 건 했어.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해. 그렇지. 그게 돌쇠 정신이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게 가야 되는 정신인데 경찰한테 그런 게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약간 뒷걸음으로 뭐 잡듯이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우픈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웃기지만 슬픈 현실인 거야. 아니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나오는 게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 이건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아 이건 민주당 검찰이구나. 또 이런 또 오해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고라지.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오늘 결정이 되죠. 오늘 경기도에 뭐 거기는 결과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네. 그건 끝난 거지. 아니 근데 끝났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이낙연 쪽에서는 불복하겠다. 아니면 뭐 지금 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빌미가 이낙연한테 있냐면 원래는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 선거 끝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나 수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홀딩하고 유예를 시켰다고요. 그렇죠. 뒤로 미뤘다고요. 그럼 뒤로 미뤄서 당선이 되면 이건 또 대통령 재임 기간에서는 형사소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밀리는 건데 근데 그 룰이 지금 깨진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야권의 1, 2위를 다투는 후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입건을 했단 말이에요. 공수처도 입건했고. 입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더라도 야 지금은 대선 끝날 때까지 수사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정치적 일정은 뭐라고 하죠.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후보가 되더라도 이 대장동 문제는 언제든지 위협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노리는 거겠지 이낙연은. 보니까 이게 큰 건이고 큰 건이면 이거는 뭐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털지 못하면 다시 선출할 수 있나요? 그건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될지는. 당규가 따로 있나? 그렇게 해서 그 후보 교체 이야기가 예전에 노무현 때도 이렇게 선출되고 난 뒤에 그거는 정치적으로 흔들기였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사법적 문제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마지막 기대수 같고 아니 이낙연의. 이낙연의 기대 노림수 같고 근데 지금은 문화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다. 왜? 윤석열을 입건했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도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혐의가 발견되면 입건될 수 있는 거죠. 입건되면서 이제 아수라판이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서른은 입건만이 아니라 구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그거잖아요. 예. 서른이.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저 수재 러버님이 민주당 분당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말 나오듯이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의 아주 미미한 거였는데 한 제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좀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 대장동이 어떻게 화천되고 어떻게까지 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낙연 쪽이나 서른 그쪽 애들은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의 3분의 1은 안 찍을 거다 이재명.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분당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고 만약에 이런 거죠. 실제로 입건도 되고 이재명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빌미로 갖고 당연히 후보 교체로 나오고 그럼 이재명 스타일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탄압에 나는 굴할 수 없다.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면 결국은 나오겠죠. 분당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시나리오가 바로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직은 미미한 건데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근데 거기가 그렇게 되면 야당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만 뭐 이 아사리판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야당 쪽도 명분을 얻으니까 뭐 이런 형태가 완전 아사피가 될 수 우리가 있죠. 먼저 많이 나가면 안 돼. 오늘은 그 국민의힘이 2차 컷오프 윤석열과 홍준표 누가 1등이었냐 그 배경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메인으로 하고 민주당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해야 돼. 다음에 또 해야지. 왜냐하면 스토리가 또 이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관련해서는 유동규 체포 과정에서 벌어졌던 유동규 던져진 핸드폰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모습
요 정도에 대해서만 오늘 우리 한번 얘기를 하고 또 마무리합시다. 또. 아니 뭐 마무리 한 자는 정의당 얘기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됐어요. 장난 아니는데. 왜 됐고. 싫어? 정의당 배고파. 아 배고파. 그리고 저 아니 그 14일부터 저 노회찬 6411 아니 그 공짜로 드리겠다는데 우리 저 구독자님들이 별로 호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주라고 보는?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우리 댓글에 달리는 그 글로 전화하셔가지고 이 영화 그 예매 추천 그러니까 요청합니다. 한번 달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회찬 6411 영화 한 번 더 신청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네. 번역하는 가세요. 가? 번역하는 가도 돼? 책 CCM 3판이 아마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나올 거예요. 많이 뭐 사달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비쌀 거예요. 800페이지 넘으니까 교과서라서 35,000원 정도 할 거라는데. 안녕. 즐거운 주말 되세요.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